한 번에 합격 해커스. 23년도 6월 10일 날 있었던 지방직 8급 간호직 공무원 간호관리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6월에 간호관리학 통계를 보도록 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있었을 때 거의 간호관리 과정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출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번에 출제하는 거 딱 보고 느끼셨던 거는 간호윤리와 법이 이제 거의 다 빠져갔다. 항상 조금 마음에 두는 도리거든요. 혹시라도 어디서 보고. 근데 전체적인 책에서는 없어요. 간호관리학 플러스 간호윤리학을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윤리 강령이 개정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개정된 건 바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출제가 되지는 않았고, 간호관리학의 이해, 조직, 지휘, 인사, 간호단위 기획, 통제, 간호정보 골고루 잘 나왔었던 거고요. 기획 파트는 첫 파트에서 중요도가 있는 단답형이 많았고, 간호단위는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인사도 단답형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네. 근데 글씨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간호관리학에 대해서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되죠.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 1번이에요. 간호의 관리 이론 중에 행태과학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신고전적주의의 행태과학론 설명. 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수행 활동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다. 조직에서의 인간 욕구와 행동의 특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과학적 원리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은 과학 테일러주의가 되는 거죠. 예. 과학적 관리 이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직에서의 인간 욕구와 행동의 특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행동의 특성이라고 해서 행태과학론, 이거 행동과학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동의 특성, 그래서 행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효과적인 조직관리의 공식적인 권한체계와 규칙을 강조한다. 공식적인 권한체계와 규칙을 강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 관료제 이론 막스 베버. 자, 이상적인 조직 설계 유용한 보편적인 운영 방법, 원칙과 관리 활동을 제시를 한다. 이것도 전통적인 관리 방법의 과학적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교재에 어디에 있게 되냐면 직무 확대, 직무 단순화, 거기에 전통적인 방법 바로 위에 있어요. 그 정답은 우리 찾았죠? 2번으로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직무 설계 방법 중에 직무 확대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직무 확대의 장점, 직무의 능률성이 높아진다. 직무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진다.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감이 감소한다. 반복적인 업무에 발생하는 단조로움이 감소한다.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단조로움 감소를 위해서 우리는 직무 확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직무의 능률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직무의 단순화가 해당이 되겠네. 단순화. 직무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충실화. 직무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은 직무 확대 측면에서 볼게요. 얘는 일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직무 확대의 장점은 반복적인 업무에 발생하는 단조로움을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정답은 4번. 이것도 큰 문제 없었어요. 3번. 구성원에게 단기적인 목표와 전망을 강조를 한다. 우리가 이 번역적 리더십의 특성을 보여주는 행동을 찾을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의 전망을 강조한다. 여기는
장기적인데, 예. 장기적. 여기서 틀렸다. 단기적은 우리 거래적이 더 어울리겠죠?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될 때 미리 문제 해결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예. 미리 문제 해결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3번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대한 가시적인 보상, 거래적이네. 틀렸네. 4번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배려하고 자아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구성 요소, 내용, 요거 공부 열심히 했었죠. 개별적인 배려 여기 들어가기도 있었고, 보조단의 옆에서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의 현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부하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고, 이번에 선지 내용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적을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를 제고를 하게 되는 거다. 정답은 개별적 배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4번 기본급 유형 중에 직무급의 임금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직무급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었죠. 예. 핵심의 수행 능력에 따라서 연수 이거 공원도 다 키워드가 나왔어. 우리 책임성과 난이도였다. 그래서 우리 직무급 했을 때 저 핑크색 책임성과 난이도, 책임성하고 난이도 나오면 직무급 찍어. 이런 게 여기서 통했던 겁니다. 됐어요?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없었고, 자 이제 5번 문제에서는 생각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번에서 긍정형의 시험 문제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고민을 공부를 안 했어도 전담 인력이 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우리가 이 전담 인력을 두게 돼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전담 인력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안전전담 배치 인력 기준은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100병상 이상의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기준이 상이하게 조금 달라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감염관리실의 근무 인력 교육은 16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시간을 몰라도 시험을 풀 수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 옳은 것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에 설치 운영한다. 모든이라고 틀렸잖아. 아까 200병상, 100병상, 500병상의 기준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라고 했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글씨가 많아도 그래 몇 명에 따라서 몇 명이었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헷갈렸었어도 병상의 규모를 생각을 했었으면 얘는 패스를 하고 넘어가야지. 틀렸잖아.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한 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를 해야 되죠. 한 명 이상 해야 돼. 자, 이것도 이제 세모 하는 거야. 왜냐면 의심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서.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매년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겠다. 일단 몰라 얘는 더. 그리고 감염관리실의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의사이어야 한다. 아까 누구가 했어요? 의료진 다 들어가죠? 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려.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종합병원 감염실을 한 명 이상 감염관리실에 전담을 근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론 시간에 얘기했잖아. 어느 날 널스케이프에 전면 도배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다 픽스시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경력도 5년이었는데 5년차 간호사가 없으니까 3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헷갈렸을 때 얘로 2번으로 찍으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 한번 해볼까요?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근데 잘 골라내셨으면 정답 하셨을 것 같고요.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MBO입니다. 장점만으로 모두 고른 거는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도 MBO 나왔죠? 올해도 MBO입니다. 기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의식 높여주고요. 구성원의 성과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요.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도록 기회를 주게 되죠. 그런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신축성이 결여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으로 찾으면 되겠죠. 예,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우리 이거 다 준비했었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면접 방법은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지원자를 면접하는 거예요. 3대1, 7대1 이거죠. 면접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지원자의 자질과 특징을 광범위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몇 대 몇 뭐 이런 거 우리 패널 면접이지. 패널 면접. 그대로 교재를 볼까요? 선지 1번의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 최근 시험에서 정답이었었던 거고, 작년에 그 팀 찍었을 때 제가 그때 시험 문제 이거 냈었거든요. 바로 막판에 찍어줬을 때 그때 나왔고, 특정 문제에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 판정하는 유형이다. 그 다음에 패널 면접은 다수 면접자가 하나의 피면접자를 면접하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다. 예, 그대로 출제되었던 내용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지 또 보자. 정형적인 거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정형적인 틀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면접은 압박 면접이라고 그랬죠. 압박 면접, 스트레스 면접, 압박 면접 여기 있다. 그래서 면접자는 공격적이고 피면접자의 좌절을 유도하고, 피면접자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감정과 안정성 조절에 대한 인내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 면접, 압박 면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답 2번이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8번은 제가 보건직 문제 주지 않았나요? 근데 보건직 문제 이거 나왔다라고 얘기했고, 선생님들은 항상 그래. 내가 보라고 했으면 다 적중이야. 그러진 않죠. 이거 줬지 않았나 싶어요. 보건직에서도 이거 나와서 저기다가 이론집에다가도 원래 사실상 확대돼서 넣었거든요. 줌 수업할 때 한 번 더 읽어보고 가세요. 왜냐면은 혹시나 이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전체 정답이 다 맞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허가 관청이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 사유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부패 또는 파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저기서 조금 또 문제 있지 않았을까? 이걸 하거나 공부를 조금 기출 풀어서도 합격했을 건데 열심히 줌 수업도 했다. 그러면은 하나만 틀렸고 지금 이제 2개까지 틀렸다라고 보자. 자, 그럼 9번. 간호단위 관리자가 산업공학적인 방법을 적용해 연간 필요한 간호사 수를 산정할 때 A와 B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제가 이거 시험 나올 때 산업공학적인 거는 공식만 나올 거고요. 관리공학적인 거는 계산이 딱딱딱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산업공학적인 거는 그 계산 문제 수로 놓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출제자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는 안 내. 공식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A와 B 자리에 들어가는 거 찾아봤죠? 그래서 환자 1인당 필요한 간호 시간하고 그 다음 1인당 주 근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1번 1인당 1평균 간호 시간, 간호사 1인당 주 근무 시간. 1번이 정답이었죠. 1번.
근데 이거 자세히 공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했어요. 공식은 얘가 나오고 계산해서 인수, 간호사 인력 계산하는 거는 관리공학적인 게 나오지 산업공학적인 거로는 계산했다 시간 다 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카운트를 어떻게 하지? 공부 덜 한 사람은 여기로 할게요. 아마 공부한 사람은 여기에서 네 하나 정도 틀렸다라고 하고 10번 여기서는 조금 소름 돋죠. 제가 캡처해서 밴드에다 올려놨었었는데 그쵸? 그리고 바른 생활 문제야. 중학교 2학년도 풀을 수 있는 문제.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캡처해서 이거 더 강조합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보고 가십시오. 라고 했던 게 WHO에서 성공적인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시스템에 5가지를 올려드렸어요. 그 시스템이 아닌 건 기관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환자안전보건법에서도 자율보고가 있고 즉시보고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 했을 때 이거를 뭔가 오류가 조금이라도 다 발생을 하거나 우리가 아예 저건 별거야. 그 별게 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잠재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자율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죽거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는 거는 강제보고지만 내가 약물을 뭐 잘못 셀라인을 뭐 잘못 줬다. 그럼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 줬어. 그거는 잘못 줬기 때문에 자율보고 건수를 올려야 돼요. 다만 나의 개인정보가 털릴까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나한테 뭔가 해를 줄까봐. 그런데 절대적으로 법률상에서도 그 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비밀보장, 익명성 처리를 한다라고 해갖고 이거 시험 문제 딱 나왔어요. 그러다가 줌이 들어서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 있죠. 안 들었어도 이거는 맞았어요. 이렇게 쉽게 풀이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환자 안전 공고안을 능력 파악하고 그 다음에 환자 공고안 개인 행위 변화보다 시스템 프로세스 제품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보고 시스템은 사건 보고자 기관을 처벌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죠. 제가 이걸 어저께 공부를 또 열심히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균형 성과표가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기출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찍어주진 않아. 바로 전에 냈던 거는 또 나올 수 있다라고 그 영역에서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항상 그 패턴은 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라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병원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내부 업무 프로세스 관점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직접 지표 왜 제가 이걸 밴드에서 어저께 좀 논란이 됐냐 하면 직접적, 간접적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간호 실무 표준 개발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세스 어쩌고 이렇게 내야 돼. 제 책에 있는 이론서 그대로 내셔야 되거든요. 직접적, 간접적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런 게 없어갖고 어저께 책을 7권을 다 뒤졌는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냐? 사실상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3번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면 야도 들어가야지. 재원 일수 단축률도 내부 업무 프로세스 관점으로 들어가요. 굳이 지금 이 출제자 교수님의 구분을 하고자 했던 거는 직접과 간접이었어요. 이 프로세스의 표준에 개발이 되면 그 개발에 따라서 재원 일수를 측정할 수가 있어서 얘는 간접이다라고 디펜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엽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게 냈어야 됐냐, 나는 중복접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수님들의 이게 간호관련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것만 정답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상 현직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가르치십니까? 저는 분류를 해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안 가르친다. 제가 에비던스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희망적인 걸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했지만 이거 빠지나 있으나 똑같이 여기 1번과 3번은 체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현문사 책에 정확하게 이게 들어갑니다. 제가 캡처랑 사진 다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그러한 디펜스가 들어와서
3번이 표준 개발 건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는 고객 만족이에요. 고객이고, 이거는 내부 프로세스 맞아요. 굳이 여기서 직접이라고 해서 얘가 3번이라고 했으면 얘는 간접적인 거. 이 지표를 가지고 재원일수의 단축률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통틀어서 이게 없으면은 1번과 3번은 공통답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 시험을 안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이거를 내가 시험을 안 봤으니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냈던 그 구조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해냈던 거. 그 내부 프로세스의 관점에 재원일수 단축률이 들어갑니다. 간호사의 직무 역할, 교육 참여도 이거는 학습, 성장 관점이 들어가죠. 직원 만족도는 여기에 들어가요. 학습, 성장 만족도에 들어가요. 환자 만족도는 고객으로 들어가요. 아셨죠? 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이 공부한 사람도 틀렸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틀렸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6시그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바로 보였죠. 정답이. 1대 29대 300의 와트는 하인리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2번에 하인리 법칙. 구성원들 간 직무 수행 결과의 편차를 줄인다. 3시그마 기법보다 더 우수한 수준의 품질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 이 수행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 6시그마 기법에 대한 내용이죠. 너무나 드러났던 시험 문제. 그건 전체 다 학급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상황별 효과적인 토마스 킬만의 갈등 해결이 핵심 키워드죠.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신에게 사소한 상황일 경우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회피하면 다 저기 하잖아요. 회피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해서 밀어붙이는 건 회피가 아니라 강압을 하게 되죠. 압력을 행사하죠.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면 양보를 하게 되죠. 양보 수용.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통합적인 해결 너도 잃지 말고 나도 손해보지 말고 윈윈으로 하게 돼서 협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것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시험제 나와도 핵심인 것만 나온다라고 했죠. 여기에서도 이제 변별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가 여기에서 이거는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커다란 것만 보고 가세요. 막 세세하게 ICU가 어쩌고 소아 ICU가 어쩌고 이런 것들 아니라 종합병원이면 종합병원, 일반 병원이 일반 병원 크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원료의 수가는 관리로 입원료의 수가는 40%다. 우리 입원료 간호관리료 입원료 의학관리료가 40%죠. 입원관리료는 25%. 그 다음에 행위별 수가제를 한다. 우리 일당 수까지. 하루 일당 수까지. 그 다음에 이거 다 몰라도 돼. 이거는 아마 머릿속에 기억을 했을 거예요. 얘가는 기억 안 나도 상관없지만 그 서머라이즈 북에는 있어요.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 상급 종합병원 일반 병동과 간호관리로는 1에서 6등급으로 구별하죠. 이것만 알고 있었어도 정답을 3번으로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한다. 환자 수와 병상 비율. 이 병상 비율은 그 테이블에 있어요. 간호관리 수까지에 차등 수까지에 있었을 때 이제는 이것만 있어가지고 이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하고 서머라이즈 할 때만 그때만 보세요. 법령 혹시 바뀌면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22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간 수당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세세하게는 안 나와. 그래서 사실상 커다란 것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3이죠. 여기는 7등급이 없어요. 상급 종합병원은. 15번 우리가 심포괄수까지 한 설명을 옳은 거. 심포괄수까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다. 2009년이다.
입원 일수에 따라서 구분한 환자별로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어. 산정 방식이 달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백내장 등 7개만 된다. 이거는 포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 치료 이것 등을 행위별과 그다음 포괄에 대한 것 등의 정답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 공식에 대한 게 이게 나온 거예요. 공식. 아마 이것도 쉽게 풀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여 대상자도 다 급여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도. 자, 16번은 작년의 기출문제의 내용이죠. 관리적으로 전술이나 가운데에 쓴 거니까 똑같은 말이죠. 자, 이것도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최고관리자가 수행한다. 최고관리자 수행한다. 전략적. 전형적 구조적이다. 운영. 조직의 장기 기획을 한다. 전략적. 그 다음에 부서별 자원 조달 방법을 결정한다. 전술 관리. 이거 학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7번 문제. 길리스의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서 구성 요인별 예시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는 것은 생산자 투입 요소는 간호사 직무 만족과 간호 생산성이다. 이거는 생산 투입이 아니라 산출 요소로 보시면 돼요. 오답이고요. 소비자 투입 요소니까 소비자의 정도에 따라서 컨디션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뭔가 플랜을 계획을 해야 되겠죠. 중증도랑 간호 요구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투입 요소고 변환 과정은 간호 관리 과정 안에 들어간 기획부터 통제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다. 산출 요소, 간호사 이직률, 재원 일수 이게 산출 요소. 그다음 간호 생산성 여기는 것들이 산출 요소가 되는 거죠.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18번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거. 내가 이거를 탑재를 한 것 같은데 내 기억도 가물가물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나올 것 같아요. 끝까지 그 말하고 끝났죠. 우리가 빠이빠이 했잖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의료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냥 하나씩 다 틀려볼까? 앞에서 하나씩 더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자, 1번 시행규칙에 제공되는 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을 거야.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그 다음에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병원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급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랑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끝까지 4번까지는 안 읽었지만 1조 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증거를 내려고 했고 선생님들 안 읽으셔도 돼요. 내년에는 잘 또 읽어줄게요. 시행규칙에 나와져 있다라는 거. 그 종합병원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원급에서도 신청해가지고 뭔가 지키기만 하면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의료원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 2번 틀렸다. 자, 19번. 의료법상에 사람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수술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르면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하고 내용 다 알려주죠. 우리가 퍼미션 받을 때. 수술에 대한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뭐까지 얘기해? 최후에는 사망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것까지 설명은 다 해줘요.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도 다 내용을 협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다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괜찮았어요. 자, 20번.
다음에 설명하는 거는 용어 정의가 나오지 않을까? 항상 선생님은 똑같이 말을 똑같이 말하면 사실상 좀 간호 선생님 등은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 내가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용어 정의에서는 잘 보고 가야 된다. 라고 이론 수업 끝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20번 문제가 이제 새롭게 나왔죠. 대용량 데이터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패턴과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조직 개념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축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간호정보 용어에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게 되는데 지금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쉽게 드러나지 않은 유용한 정보를 축출해서 이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문제 힌트에 다 이 내용을 넣어주게 됐죠. 그래서 요거 데이터베이스 유용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선지를 봤을 때 메타데이터는 없어요. 델파이 기법 전문가 이거 나와야 되는데 없죠. 네, 클라우딩 컴퓨터팅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운 게 없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만 선생님이 읽어줬던 내용에서 용어 정의 잘 보고 와라 1, 2, 3, 4 선지에 영향력이 있다 하고 이론에서는 끝났어요. 용어 정의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틈에 제가 주의 깊게 봤죠. 정답은 데이터 마이닝으로 정답이 올해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호정보까지는 들어왔고 윤리는 빠졌어요. 네, 정확하게 이제 간호관리학의 색깔만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공부할 양을 덜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재 패턴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윤리는 뒤로 빼라. 예. 얼마나 전문 간호직에 대한 그 자율성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에비던스가 있어야 출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 정답을 끝으로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파이팅 하셨습니다. 2023년도 끝났습니다. 2024년도에 준비하실 선생님들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간호는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생기고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발빠르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기술직은 이제는 전공의 공통 과목이 아니라 전공에서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걸 작년, 올해 이렇게 확실해졌어요. 내년 좀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역에 대해서 힌트는 이렇게 줬어요. 그곳을 공부를 잘 하라 이거예요. 내년에 이제 또 두세 개 정도의 힌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거의 공부 열심히 했어도 85점이네. 여기 5개 틀렸죠? 안 쓸게요. 여기는 공부 열심히 해도 85점 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보면 좋겠죠? 네. 잘 찍었으면 저기보다 고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사회 간호학에 100점으로 찍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통 과목에서도 거의 앞자 9, 1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2024년도에 저는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해커스 공무원으로 입장을 하셔서 이론을 탄탄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